2008년 당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에 관여한 혐의로 강호중 부산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8억 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와 2억 2천만 원의 채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댓글 공작 문서 700여 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기무사가 댓글 부대를 조직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오늘 하루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의 체감 추위가 예상됩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가 리니지라는 게임 아이템을 거액을 주고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조류에 떠밀려 표류하다 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바다에 쳐놓은 양식용 줄을 잡고 버텼는데 당시 바닷물 수온이 낮지 않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8년 실체가 드러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기존 해석을 9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누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 자체로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최소 1,000억 원은 될 걸로 추산됩니다. 계속해서 최선호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464억여 원을 거뒀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계좌에 따라 최고 38%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이 아닌 계좌로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9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미 낸 종합소득세 외에 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최소 1,000억 원 이상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도 금융위 공식 발표가 나오면 차등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 해석은 다른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과세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관행적으로 기업 임직원 명의로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대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다 적발된 대상자만 11,000여 명, 액수는 9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오늘 낮 2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현직 지검장으로선 최초이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론 넥슨 주식 대박 의혹에 연루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수사 방해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사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지검장은 2013년 댓글 사건이 불거질 당시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영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국정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을 위해 꾸려졌던 내부 현안 TF에 소속돼 재판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 또는 종용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지검장 소환에 앞서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서도 그제부터 밤샘 조사를 벌이는 등 검찰은 오늘까지 초기 현안 TF에 속해 있던 7명 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젯밤 검찰 조사 중 긴급 체포한 문모 국정원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뜻을 내비치는 글을 지인 앞으로 써놓아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창설 당시부터 댓글 공작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수백 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기무사령부 댓글부대, 일명 스파르타의 정치 관여도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조사 TF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댓글 공작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462건 거의 대부분이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동향 보고서였다면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가 상당수였습니다. 이 보고서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과 관련한 댓글 활동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사이버사가 창설 초기부터 댓글 공작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음이 드러난 겁니다. 매일 책 밖에서는 참 뭐죠. 매일 정보 보고 그런 거니까. 사이버사가 직접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2012년 5월 포인트 뉴스를 설립한 뒤 2년 동안 7,500여 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SBS 보도로 실체가 드러난 기무사령부 댓글부대, 일명 스파르타가 정치 관여를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조사 TF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두고 증여세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안입니다. 14살 된 중학생 딸이 엄마 장모 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빚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처음 돈을 빌린 건 지난해 2월, 연이율 8.5%로 1억 1천만 원을 빌려 지난해 말까지 155만 원의 이자를 어머니 장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모두 2억 2천만 원의 빚을 올해 말까지 갚기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억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3천만 원입니다.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8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고 이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증여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중학생 딸이 엄마가 지정한 계좌로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또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세 여부를 떠나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미성년 딸에게 억대가 넘는 돈을 빌려주고 대차 계약서까지 쓰는 행위가 시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조류에 떠밀려 표류했습니다. 이 여성은 6시간이나 양식장 줄을 잡고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 한 여성이 줄을 잡고 간신히 파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성을 발견한 해경이 파도를 가로질러 구조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해경의 한 서핑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낮에 서핑 장비를 빌려간 30대 여성 A씨가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였습니다. 해경은 경비정 등 선박 3척을 출동시켜 주변 해역을 수색했고 30분 뒤인 저녁 7시 반쯤 육지에서 2.3km 떨어진 김양식장 근처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12시경쯤 이렇게 나가가지고 30분 정도만 하시다가 교회 가신다고 같이 계셨던 분들도 그냥 교회 갔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서핑을 즐기던 중 조류에 떠밀려 2.3km를 표류하다가 양식장 줄을 잡고 6시간을 버틴 겁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이날 2번째 서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서핑용 전신 슈트를 착용한 데다 당시 바닷물 온도가 22도 정도여서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 허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허 씨가 게임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윤송희 사장의 아버지 살해 피의자 허모 씨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살해 동기가 뭡니까? 윤 씨를 왜 범행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허 씨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씨는 여전히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허 씨가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2차례 사건 현장에 간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월 2,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허 씨가 빚을 진 경위를 캐기 위해 금융계좌 추정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게임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허 씨의 게임 이용 기록을 볼 수 있는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템 비싸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또 뭐 재산 탕진하지 않았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허 씨의 범행과 NC소프트가 서비스하는 게임 리니지와의 연관성이 의심되지만 경찰은 허 씨가 리니지 게임을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대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을 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은 김관진 기자가 전합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채 녹색 신호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파킹하시라고요, 파킹. 운전자가 잠들었던 겁니다. 내리시라고요. 차에서 내리시라고요. 경찰은 운전자 송무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창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2층 20제곱미터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 일대를 돌며 빈집을 턴 2인조 절도범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78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다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오늘 가벼운 차림으로 나들이 가셨던 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차고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정구의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면 푸른 하늘 같지만 자세히 보면 누런 먼지띠가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는 아예 뿌연 흙먼지에 갇힌 모습입니다.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 뿌옇고 뷰도 별로 안 좋고 사진도 잘 안 나와. 그리고 목이 계속 막혀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불어온 흙먼지가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고기의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한 북서풍 영향을 받아서 PM10 농도가 북에서 유입되었습니다. 갈대가 꺾일 정도의 강풍이 전국 곳곳에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생긴 기압 차이로 바람이 거세진 겁니다. 겨울, 초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막 12월 초 정도. 털옷도 같이 입고 너무 추워가지고. 밤새 북서쪽에서 더욱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상 3도, 파주는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밤새 첫눈도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풀린 뒤 주말쯤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요즘엔 보통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주오던 직진 차량에도 20%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관례를 뒤집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가 숨지자 유족들이 승합차 운전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측은 자신들이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했는데도 김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숨진 김 씨 측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직진 차량에도 20%쯤의 과실 비율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땐 반대편 직진 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승합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피해액 전액인 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도 100% 책임을 물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편이 조심해야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가 내가 조심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과실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대 0이란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환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는 지난해 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 눈치보기란 지적이 있었는데 동상 설립 과정을 살펴봤더니 역시 뭔가 허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지난해 연구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설립을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윤종영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증한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은 기부품을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서입니다. 심사위원 12명 가운데 심의에 참여한 9명 전원이 가결 의견을 냈습니다. 심사 항목별로 보면 이 동상이 연구원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가에 4명이 그렇다라고 했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엔 6명이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영 전 교육부 차관, 박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100점 만점을 줬습니다. 저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항목 하나하나를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관련법 시행령에는 회의를 소집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했지만 설문조사처럼 5가지 항목에 점수 표시만 한 서류 제출로 끝났습니다.
그마저도 위원 3명은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중립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12명 가운데 장관과 부처 차관 7명, 경찰청장까지 9명이 공직자고 민간인은 단 3명뿐입니다. 기부를 받을 때는 설립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논란의 소지가 꽤 있는 거였거든요. 면피성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정부 기부품 심의 과정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어제 촛불 집회 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촛불하면 승리, 함께, 평화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년 전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을 만나서 촛불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3 수험생이던 박지인 씨는 주말마다 촛불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고향인 전남 진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 생각해보니 촛불은 자부심입니다. 그 가슴속에 되게 작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정치를 위해 그래도 뭔가 하긴 했다라는. 촛불은 쌀농사를 짓는 전용중 씨도 농토를 떠나게 했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오면서 나라가 제대로 돼 마음 놓고 농사만 지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올해는 농지에서 수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농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겠구나. 우리도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면 농민도 국민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경찰 차벽을 꽃으로 물들였던 이강훈 작가에게 촛불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정말로 당연한 것으로 상식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운동에서 60년째 사는 주민은 지난 겨울만큼 동네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너무 불편하죠. 안 됐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안 됐기도 하고 추운데 그 추운데 쫓아가서 간다고 이제. 되찾은 일상은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1주년을 맞은 지금 지난 겨울의 촛불 집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스스로 쟁취한 어떤 상식.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저의 인생에서도 되게 뭔가를 많이 바꿔준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SBS 전영우입니다. 도시민이 출신 고향이나 낙후된 시골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걸 흔히 고향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 고향세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인구 8,000명의 소도시지만 지난해 우리 돈 30억 원이 넘는 고향세를 유치했습니다. 고향세를 보내준 기부자들에게는 지역 특산품인 멜론을 답례품으로 보내줍니다. 인구 감소로 재정이 열악해진 내 고향을 돕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에 답례품까지 덤으로 받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正直言いますとね、やっぱりなんか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一番の魅力ね。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状態で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2008년 처음 도입됐는데 재작년 아베 정부가 세 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 기부 액수가 급증해 작년에만 일본 전역에서 3조 원 가까운 고향세가 거쳤습니다.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국내에서도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했고 국회엔 고향세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현행 정치 후원금 기부처럼 1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 공제해주는 방안이 우선 논의 중입니다. 고향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세액 공제 액수를 정치 후원금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세 도입이 갈수록 악화하는 도농 간 불균형을 줄이는 활로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다음 달 10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매듭짓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주 초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최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중국을 극비리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을 열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APEC 전까지 최대 걸림돌인 사드 문제를 매듭 짓기로 하고 막판 실무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 해결이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 청와대가 이번 주 초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APEC에서 양자회담이 성사된다면 사드 문제에 대한 추가 언급 없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도 그만큼 청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다만 중국과의 협상은 하루아침에도 백지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드 배치 문제로 꽉 막혔던 한중 관계 복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난 뒤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국내 화장품 체험 행사입니다. 왕홍이라고 부르는 중국 파워블로거들이 42명이나 방한해 우리 화장품을 체험하고 홍보 영상도 찍었습니다.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올해 상반기만 해도 계획조차 못했던 행사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봤던 제과 업체들도 중국 내 매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반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전합니다. 초코파이와 바나나 우유의 중국 내 판매량도 지난해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 힘들던 서울 명동거리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중국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가 그만 형때 확 죽었어요. 일본이 조금 더 많아졌을 정도로. 그리고 다시 중국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하지만 여행업계와 면세점은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며 속단은 금물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좀 제한 조치가 풀려야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떨어진 현대기아차의 3분기 실적도 나아지지 않았고 전기차 배터리 업계, 항공업계 등 직접적인 보복을 받고 있는 업종에서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아직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새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물었더니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을 구하는 데에는 전체 70%인 1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녀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높은 주거 비용 메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시리즈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살 이모 씨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제야 필요한 세간을 사고 있습니다. 예쁘지? 괜찮네. 넓이도 딱 적당해. 예산에 맞는 집을 결혼식 직전에야 겨우 구하는 바람에 살림살이를 장만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매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일하다가 지금 여유가 좀 생겨서 지금 나왔어요. 보금자리는 장기 대출을 받아 경기도에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나마도 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조차 못 냈을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젊은 부모들은 서울에 집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원도 이렇게 겨우 사는데 집에서 도대체 얼마를 해주길래.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380만 원씩 버는 부부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 하고도 한 달을 모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이 증가하자 정부는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특별 분양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같은 것들이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사회초년생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전체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모두 배정해도 한 해 신혼부부의 5분의 1만 혜택을 보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나 자산 형성 저축 상품 마련 등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집값이 부담스러운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작은 주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소형 주택의 집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지어진 집들이 줄지어 있는데 36제곱미터 크기의 소형 주택들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거실과 부엌, 침실과 화장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소형주택 집 안의 실내 크기는 폭이 2.5m, 이 천장까지 높이가 3.5m쯤 됩니다. 특히 좁은 공간 안에 이 다락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나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ell, they're very energy efficient. We've ordered them with extra insulation, double insulation. We kind of upgraded the units a lot more than probably most people would do. 크기는 작아도 집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소형주택의 한 달 월세는 $1,800, 우리 돈 200만 원 정도나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경우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2,000가 넘는 경우도 있어서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게 집주인의 설명입니다. The market has changed a lot, and despite a lot of rent control in the area, things are still going up a lot. And here you have an individual home for $1,800. 전통적으로 크고 넓은 집을 선호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주거비를 줄여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주거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이 바뀌면서 미국 대도시에서 이런 소형주택 보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네, 그런데 지구가 복잡하고 땅값이 이렇게 비싸다면 달나라를 사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실제로 달나라 땅 사려고 유명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톰 행크스와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카터와 레이건, 부시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모두 달나라 땅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달의 땅을 판 사람은 데니스 호프란 미국인입니다. 지난 1967년 유엔은 우주조약을 만들어 국가와 특정 기관이 달을 포함한 전체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호프는 이 조약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국가와 기관이 아닌 개인에겐 소유권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달은 물론 화성과 금성, 수성의 목성의 위성 땅까지 팔아 7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The property itself, regardless of which properties we sell you, are all the same price. They're $19.99 plus a $1.51 lunar or planetary tax, $2.50 to print the name on the document. So the total would be $24. 축구장만한 땅을 우리 돈 4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매자가 600만 명이 넘고 우리나라에만 10,000명 가까이 땅을 샀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꿈 같은 얘기였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조금 투자의 개념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거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사기 소송도 제기됐지만 우주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재사용 발사체 같이 저렴한 발사체가 개발된다면 우주에서의 자원 채굴이 경제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건 투자 목적이건 우주를 향한 인간의 소유욕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기아가 두산을 꺾고 3승 1패로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겼습니다. 선발 투수 임기영이 눈부신 역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1회 타선이 연속 3안타로 2점을 뽑아내 2대0의 리드를 안고 마운드에 오른 임기영은 생애 첫 가을 야구에서 긴장한 모습은 전혀 없이 안정적인 투구로 두산의 강타선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는 임기영의 체인지업에
두산의 방망이는 연거푸 헛돌았습니다. 임기영은 6회 투아웃까지 특유의 땅볼 유도 능력에 삼진 6개를 곁들여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임기영이 물러난 7회 2점을 더 달아난 뒤 9회에도 한 점을 추가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된 임기영은 4차전 MVP를 차지했습니다. 두산을 5대1로 이긴 기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 남겨뒀습니다. 긴장되기는 보다는 그냥 되게 설레어서 딱히 긴장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맞는다고 안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뒤에 이제 야수 선배님들도 믿고 이제 던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5차전에서 끝내려는 기아는 20승 투수 헥터를, 벼랑 끝에 몰린 두산은 리퍼트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선 전북이 제주를 꺾고 통산 5번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동국은 K리그 사상 첫 200호 골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선제골은 후반 1분, 이재성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김신욱이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논스톱 발리슛으로 제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은 주인공은 기록의 사나이 이동국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이승기에게 패스를 찔러줘 두 번째 골의 발판을 놓더니 후반 33분 로페즈가 올린 공을 직접 머리로 받아 넣으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K리그 최초로 통산 200번째 골을 넣은 이동국은 팬들과 함께 포효하며 역사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200호 골을 넣을 거라고 제가 데뷔 때 처음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요. 처음 우승할 때 감격스러움이 3대0 완승으로 2위 제주를 승점 7점 차로 따돌린 전북은 2년 만에 다시 챔피언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통산 5번째 우승과 이동국의 대기록으로 기쁨이 2배가 됐습니다. 수원은 강원을 2대1로 꺾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김민우가 조나탄의 시즌 22호 골과 이용래의 결승골을 도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진 가운데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까지 탁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은 밤에 다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파주 영하 2도, 서울도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든든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해상 날씨도 비상인데요. 현재 서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해상과 해안지방 곳곳으로도 각각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산지에선 밤사이 첫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선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곳은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내일 아침엔 겨울을 맞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